임성건 부장판사가 긴급 입장문을 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자신과 만난 자리에서 탄핵 발언을 했다는 취지의 입장문이었습니다. 자, 오늘 아침 조선일보가 엄청난 특종을 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이 현직 법관을 탄핵하려 하는데 대법원장은 뭘 하고 있나 이런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반대로 오히려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건 부장판사가 사의를 표명한 그 자리에서 이 탄핵을 이유로 사표를 수리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이 발언이 나오고 지금 야당도 그렇고 전부 다 대법원장 말 맞나 이렇게 의심을 합니다. 귀가 정말 저도 의심스럽습니다. 그러자 대법원이 입장문을 내고 탄핵 발언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이 입장문이 나온 지 3시간여 만에 당사자인 임성건 부장판사가 바로 반박했습니다. 김명수 당신 거짓말하지 마라 이런 취지입니다. 지금 대법원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가뜩이나 민주당이 현직 판사를 탄핵하는 이 과정이 무리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 열린우리당을 지지하라는 취지의 발언 때문에 탄핵 절차에 갔습니다. 국회는 통과했습니다. 그렇지만 헌법재판소가 기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잘못한 것은 맞다. 그러나 대통령직을 날릴 만큼 중요한 사안은 아니다. 이런 취지로 기각한 겁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아무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임성건 부장판사 같은 이유로 지금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 역시 임성건 부장판사에 대해서 잘했다는 게 아니라 문제는 있다. 그러나 처벌될 정도는 아니라는 취지였습니다. 이런 사람을 지금 그리고 이달 말에 이미 사표를 내서 이달 말까지만 근무합니다. 그런데 얼마 남지도 않은 판사를 망신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민주당이 친문들한테 구애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왔습니다. 진중권 씨는 새로운 적을 하나 친문들에게 만들어줬다. 자, 이들은 무슨 투장에 온 사람들입니까? 누구 하나는 꼭 이렇게 희생시켜야 됩니까? 이런 가운데 조선일보가 임성건 부장판사와 김명수 대법원장 간에 있었던 일을 보도했고 여기에 김명수 대법원장 측이 부인을 했고 다시 임성건 부장판사 측이 반박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임성건 부장판사 지금 완전히 정식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도전을 한 셈입니다. 물론 사퇴 의사를 표명하긴 했지만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을 상대로 조만간 변호사가 될 사람이 된 겁니다. 야,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 이러고도 대법원장을 계속할 수 있습니까? 망신도 이런 망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4월 임성건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받고도 국회 탄핵 가능성을 이유로 반려했다는 조선일보의 오늘 아침 보도에 대해서 대법원이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임성건 부장판사의 반박으로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자, 조선일보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가 건강 악화를 이유로 직접 사표를 내자 내가 사표를 받으면 임 부장판사가 탄핵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반려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탄핵은 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임 부장판사가 사표를 내고 나가버리면 탄핵 대상이 안 됩니다. 이런 취지의 보도였습니다. 그러자 대법원은 김도읍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와 면담을 했다. 그건 사실이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임 부장판사의 건강 문제와 신상에 관한 얘기가 오간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임 부장판사가 대법원장에게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한 것이 아니다. 당시 대법원장은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없다. 일단 치료에 전념하되 신상 문제는 향후 건강 상태를 지켜본 후 생각해보자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대법원 측이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입니다. 그러니까 만난 것은 사실이고 임 부장판사의 건강 문제, 신상 문제 얘기를 했다. 신상이라는 게 바로 이 사퇴 의사 아닙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한 것이 아니다.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탄핵 문제로 수리할 수 없다는 말을 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같은 해명이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불과 3시간 만에 임부장 판사가 입장문을 냈습니다. 대법원에서 오늘 사실과 다른 발표를 했다. 바로 박아버렸습니다. 직접 반박을 한 겁니다. 자, 임부장 판사는 입장문에서 작년 5월 22일 김 대법원장을 면담하기 직전 법원 행정처장에게 사표에 대해 보고했으며 대법원장과 면담하면서 또 담당 절제, 신장 이상 등 건강상 이유로 사표를 제출했음을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의 해명은 거짓말로 드러난 사실셈입니다. 자, 그리고 대법원장이 국회 탄핵을 언급하며 사표를 발부했다는 점도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임성건 부장판사는 당시 김 대법원장은 임성건 부장판사가 사표를 제출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대법원장은 여러 정치적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탄핵 논의를 할 수 없게 돼 비난을 받을 수 있다. 수리 여부는 대법원장이 알아서 하겠다고 말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일단 두 사람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단 김명수 대법원장은 본인 입으로 말한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이 해명한 것이지만 대법원이 김명수 원장의 입장을 듣고 이렇게 해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대법원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김명수 원장 무시하고 마음대로 이렇게 해명문을 썼을 리는 만무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임부장 판사가 들이박은 겁니다. 누구 말이 맞을까요? 수사하십시오, 이거. 수사해야 됩니다. 자, 지금 임부장 판사에 따르면 사표를 받은 적이 없다. 탄핵을 이유로 사표를 발부한 적이 없다는 대법원 해명은 모두 거짓이라는 뜻입니다. 진실 게임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자, 임부장 판사는 당시 김인겸 법원 행정처 차장에게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임부장 판사 말이 맞을 확률이 높습니다. 자, 김 대법원장의 정치 편향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충격적인 사건이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조선일보는 보도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김명수는 진보성향법관 모임 우리법연구회의 후신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초대회장을 지냈습니다. 그가 취임한 뒤 완전히 법원은 피의 숙청이 일어났습니다. 양성태 대법원장 시절 잘 나갔던 사람들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하겠다면서 이 판사들의 업무용 PC를 강제로 열어보기도 하고 뭐 등등등등 인사를 통해서 어쨌든 간에 대숙청을 했다는 그런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것들을 보면 김명수 대법원장 현직 부장판사에 의해서 대망신을 당한 셈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십시오. 누가 맞는지 한번 밝혀봅시다. 만약에 김명수가 거짓말을 했다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물러나야 할 겁니다. 뿐만 아니라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번 검찰총장직에 복귀하면서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단단히 마음을 다잡은 것 같습니다. 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그동안 정권에 대한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한두 개가 아닙니다. 지금 뭐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무혐의 처리도 있고 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 대한 문제도 있고 아무튼 많은 문제들이 추미애의 몰락과 함께 일거에 해소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조선일보가 이진석 청와대 상황실장이 소환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자, 지금 작년 이맘때쯤 정말 언론을 뜨겁게 달궜던 뉴스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이었습니다. 당시 윤석열 검찰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이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백원우 전 비서관 포함해서 13명을 한꺼번에 무더기 기소했습니다. 그러자 추미애 장관 공소장을 공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동아일보가 단독으로 이 공소장을 특종보도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드러난 것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민주주의를 이야기하고 선거 중립을 이야기하던 그 사람이 자신의 30년 친구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을 이야기한 뒤 청와대에 있던 많은 부처, 부서 그리고 다른 정부 부서와 합동으로 불법 선거를 획책한 의혹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무더기 기소된 겁니다. 그런데 당시 수사 중이다가 처리가 안 된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바로 현 청와대 상황실장인 이진석 당시 비서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임종석 전 실장도 있습니다. 뭐 여러 명이 있습니다. 자, 지금 윤석열 총장의 검찰이 이들에 대한 마무리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이 사건을 맡아서 이진석의 기소에 상당히 방해를 하는 혐의가 있습니다. 뭉개습니다. 그런데 대검찰청에 최근 이진석 실장을 기소하는 의견으로 보고가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드디어 검찰이 이진석 실장을 소환 조사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자, 이제 윤석열 검찰 칼을 뽑았습니다. 청와대 핵심까지 치고 들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문재인 청와대를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사건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달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수사팀이 이 실장 기소 방침을 대검에 보고한 뒤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 이진석에 대한 기소가 임박했음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 권상대 부장검사는 지난달 23일 이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실장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이었습니다. 자,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 현재는 울산시장입니다. 송철호 후보가 선거 공약을 개발하는 과정에 불법적으로 도움을 줬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또 송철호 후보의 경쟁사였던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의 핵심 공약 산재모병원의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 시점을 조정하는데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자, 산재모병원 예타 탈락 결과는 지방선거 직전에 발표돼 송철호 당선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 떠나서 청와대가 지방선거에 발벗고 나섰다는 것 자체가 정말 망신스러운 일입니다. 법적인 문제도 있지만 도덕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이런 일이 청와대에서 공공연히 벌어졌는데 몰랐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 수사는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야 합니다. 자, 검찰은 지난해 1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송철호 시장과 한병도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 장환석 전 대통령 균형발전 비서관실 선임 행정관 등 13명, 무려 1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당시 정말 시끄러웠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 재판도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언론도 한심합니다. 이런 문제를 이렇게 뭉개고 있는데도 그렇게 문제 제기를 제대로 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자, 공소장, 동아일보가 공개했던 그 화제의 공소장에 따르면 송철호 시장은 2017년 10월 서울에서 장환석 행정관과 이진석 실장 등을 차례로 만나 산재모 병원에 대한 예타 결과 발표를 미뤄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장 행정관은 송 시장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공공병원 유치를 공약하라고 조언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입니다. 자, 이 공소장을 보면 정말 충격적입니다. 지난해 12월 송 시장을 검찰이 다시 불러 청와대로부터 선거 공약 수립을 불법 지원받은지 여부 등에 대해서 조사하는 등 수사가 지금 한창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총장은 이제 힘이 실렸습니다. 두 번이나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한 번은 추미애 장관이 직무를 집행정지시켰는데 서울행정법원의 조미연 부장판사 때문에 다시 업무에 복귀했고, 두 번째 정직 2개월의 징계위원회 처분을 받았지만 이건 역시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으로 다시 오뚜기처럼 살아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문제로 국민들 앞에 사과했습니다. 자, 이제 임기가 보장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윤석열을 공수처가 또 나와서 치겠습니까? 힘들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윤석열 총장의 이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수사 갑자기 속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1년 동안 놔뒀던 송철호를 다시 불러서 조사했습니다. 또 다른 혐의가 드러났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윤 총장 지금 이것 말고도 원전 수사가 있고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수사가 있고 공수처가 두 달 뒤면 출범합니다. 그 뒤에
가짜 뉴스를 보도한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방금 전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입니다. 자,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JTBC 등을 상대로 낸 이 민사소송입니다. 방금 전 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유착관계 의혹을 보도한 JTBC를 상대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낸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이 연대에서 7천만 원을 지급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당히 큰 액수입니다. 이 미국이나 유럽과 달라서 우리나라는 이런 손해배상 판결에서 액수를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정도로 냅니다. 그런데 7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상당히 큰 액수가 나왔습니다. 자, 방금 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4부 김병철 부장판사는 이 윤 전 고검장이 손석희 전 JTBC 앵커, JTBC 소속 기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원고에게 7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자, 언론사, 방송사의 손해배상 7천만 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2019년 3월 윤 전 고검장은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서 JTBC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동시에 제기했습니다. 손석희 전 앵커와 해당 내용을 보도한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중앙지검에 고소하고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자, JTBC는 당시 윤갑근 전 고검장이 진상조사단 조사에서 이 골프를 윤중천 씨와 치고 식사를 하는 등 친분을 인정했다는 취지로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전 고검장은 윤중천 씨와는 일면식도 없다. 별장의 위치도 전혀 모른다. 허위 보도와 가짜 뉴스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당시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민형사상 소송에 돌입했습니다. 자, 지금 형사소송은 진행 중입니다. 민사상 소송은 1심 판결이 난 겁니다. 7천만 원 큰 액수입니다. 자,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은 이 가짜 뉴스를 대응하는 그런 뭐 법을 만들겠다, 무슨 정책을 펴겠다,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가짜 뉴스의 진원지가 어딥니까? 청와대 민주당 아닙니까 혹시? 뿐만 아니라 지금 법무부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도 이렇게 오보를 낸 겁니다. 윤갑근 전 고검장을 명예훼손하는 그런 발표를 했다가 걸렸습니다. 지금 JTBC 말고도 법무부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도 지금 소송을 당한 상태입니다. 자, 어쨌든 이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과거 JTBC 뉴스룸 상당히 많은 오보를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제대로 반영이 됐습니까? 자, 지금 민주당 청와대 입만 열면 가짜뉴스 얘기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뭐 가짜뉴스, 코로나, 본인이 백신 관련해서 가짜뉴스를 발생시켜놓고 매일 문제가 생기면 언론 탓, 이 블로그 탓, 유튜브 탓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JTBC가 제대로 걸린 것 같습니다. 자, 윤 전 고검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도 윤중천 씨를 전혀 모른다.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이다. JTBC가 자가 발전을 해서 없는 사실을 100% 허위로 보도했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 손석희 전 앵커는 지금 이 JTBC 대표이사 사장입니다. 자, 참으로 망신을 당한 셈입니다. JTBC는 그동안 문재인 정권의 반대편에 서 있는 지금의 야권 측 인사들에 대해서는 가혹한 보도를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윤갑근 전 대구 고검장 역시 이 야당 지역구 위원장, 당협위원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이제 구속된 상태입니다. 자, 어쨌든 윤갑근 전 고검장 그동안 상당히 많은 터무니없는 모함도 받고 했는데 이번에 제대로 걸린 것 같습니다. JTBC가 보도한 이 내용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JTBC도 할 말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2019년 5월 김학의 사건 심의 과정 결과를 발표하며 윤 전 고검장이 윤 씨와 만나 골프를 치거나 식사를 함께 했다는 진술과 정황이 확인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JTBC 보도와 별도입니다. JTBC 보도가 아마 더 앞서서 했을 겁니다. 그래서 JTBC는
지금 이 윤갑근 전 고검장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겁니다. 자, 지금 윤갑근 전 고검장은 라임 사건과 관련해서 이 특정경제범죄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형편입니다. 자,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법무부 김학의를 그때 조사했던 법무부 이 과거사위원회를 차고 대통령 행세를 했던 황교안 전 미통당 대표도 불법 사찰 정보를 보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큰 상황인데요.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지난 20일 국정원의 보고 내용과 관련해 어제는 정보 공개를 신청한 신청자들의 요구에 따라 자료를 검색한 결과 박근혜 정부 시절 신선 정보 자료도 나오고 있다고 했다며 박근혜 정부 때까지 사찰이 계속됐음을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사찰 정보에 보고초로 명시되어 있는 것은 민정수석, 정무수석, 대통령 비서실장이고 국무총리가 보고초로 되어 있는 자료도 있었다며 이것은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인 시절에 보고한 게 아닌가라고 보여진다고 덧붙였는데요. 사실 국정원이 황교안에 이렇게 직접 거론한 것은 아닙니다만 총리 보고 의무가 없는 국정원이 사찰 문건을 보고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겸하던 시절에 황교안 대표일 것이라는 게 김 위원장의 주장입니다. 김경우 위원은 또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라 사실 국무총리에게 보고할 의무는 없다며 그런데도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는 것으로 봤을 때 아마 권한대행 시절이 아닌가 추측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어 보고 후에 어떤 다른 지시사항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지시사항이 있었는지 파악하라고 요청을 해둔 상태라고 했습니다. 네, 매우 놀라운 소식이고 그러면 우리가 광화문에서 촛불을 들고 있을 때 국정원은 사찰을 하고 기무사는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인데 이야,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진상규명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앞서 국정원은 전날 서버에 보관된 불법 사찰 문건이 약 20만 건이라고 보고했다고 하는데요. 다만 문건이 MB정부 불법 사찰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며 박정희 정부 이후 생산된 불법 사찰 문건을 포괄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김 위원장은 이를 토대로 국정원의 사찰 대상자가 2만 명 정도일 것으로 추산했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국민의힘은 정책 공세라면서 물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야당은 현재 김대중 정부 시절 국정원장이 1,800명을 상시 불법 도청해 임동원, 신건전 국정원장이 재판받은 사실을 거론하며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도 국정원 사찰이 있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김경영 의원은 국정원에서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이런 사찰 지시는 없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즉 DJ 정부 당시 국정원의 불법 사찰은 이전 정부에서 했던 관행으로 새로운 사찰 지시가 아니었으며 그마저도 김 전 대통령께서 사찰 금지령을 내려 없앴다는 것인데요. 김 위원장은 임 전 원장에 대한 판결문을 보면 도청 장비는 이전 정부에서 도입했고 당시 국정원 직원들이 관행대로 해오던 게 있었다. DJ 정부 들어서 불법 도감청을 하지 말라는 공개적 발언도 있었고 역대 정부보다 불법 도청 건수는 상당히 적었다며 이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기 때문에 원장에게도 책임을 물어 당시 유죄가 선고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그냥 정치적 공세로 보기에는 제가 볼 때 해당 부분은 박지원 국정원장의 의지가 매우 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당이 실수한 부분은 참여정부를 거론했으면 또 모르겠는데 DJ 정부를 거론했다는 것은 완전히 박지원 원장의 자존심을 짓밟는 행동이나 마찬가지인데 가만히 있을 뿐이 아니죠. 제대로 한번 정치 구단의 힘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네, 아무튼 요즘 이 국정원 사찰 생각하면 박형준 밖에는 생각이 안 나는데요. 있지도 않은 표창장 위조로 징역 4년을 선고해서 유죄로 만들고 100만 개의 보도로 사람 하나를 완전히 매장시킨 것이 바로 저들입니다. 그리고 이건 문건에 이렇게 딱 박형준한테 보고를 했다는 내용까지 나왔는데 언론들이 받아 적지도 않고 침묵합니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해당 부분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여러분들께 보고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사실 박근혜 국정원 이 두 개의 키워드를 생각하면 에스더가 우파 청년 키운다며 작업하던 것과 역시나 국정원 댓글 조작이 생각나는데 해당 부분에서 정의로운 검사인 척을 했던 인물이 하나 있죠. 바로 윤 차장인데요. 그런데 남은 임기 동안 상당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총장직을 수행할 것 같습니다. 윤 총장은 오는 7월 퇴임을 앞두고 안팎으로 집중 견제를 받게 됐습니다. 현재 여당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출범에 더불어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에 속도를 내며 검찰개혁 시즌2에 탄력을 더하고 있는데요. 특히 수사처에 직접 영장 청구 권한까지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검찰에 대한 견제 장치를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퇴임 직전까지 윤 총장 고립이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부도 검찰개혁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배제를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했는데요. 법무부는 TF에 이성식 성남지청 형사 2부장과 김태훈 부산지검 부부장 검사를 배치했습니다. 이들은 검찰총장 권한 분산 등 박 장관이 주장해온 검찰 관련 주요 개혁 과제에 대한 검토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은 오늘 CBS 라디오에 출연해 본인들이 행정부 소속 공무원이라는 생각을 안 갖고 있는 것 같다며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의원은 검찰 측 행태를 꼬집으며 참담한 느낌이 든다면서 대검 수뇌부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계속 소리가 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는데요. 윤 장이 검찰의 마지막 적폐총장으로 역사에 기록된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은 다 여러분들 덕분이죠. 물론 앞으로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흔들리겠지만 그래도 우리 민주정이 지금처럼 따박따박 승기를 잡아가며 장기 집권을 통해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뤄낼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들은 원래 개혁하기가 매우 어려운 조직이었습니다. 국정원도 그리고 검찰도 법원도 합법적으로는 개혁을 하기가 극히 어렵게 되어 있는 조직입니다. 다만 눈 지끈 감고 권위주의 정부 시절 사용하는 방법을 쓰면 바로 개혁이 가능한 특수성을 갖고 있죠. 이것이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는 그들의 개로서 집권 세력에 의해 충실히 복무하던 그들이 민주주의 정부 시절에는 마치 그들 스스로가 상전인 것처럼 헌법과 법률을 방패 삼아 주권자의 머리 꼭대기에 앉아 이 민주적 정당성을 지닌 정치 권력의 개혁에 저항하는 일이 반복되는 이유죠.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방심하지 않고 적폐청산을 이어가야 하는 이유가 이 부분 때문인데요. 그때까지 많이 부족하지만 늘 여러분들 말씀을 경청하며 어느말은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백신 불안감이 높아지면 먼저 맞는 것도 피하지 않겠습니다. 네,